이번에도 전세 사기가 터졌죠. 이번에는 공인중개사가 주체가 돼서 전세 사기를 친 상황인 건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통장을 도용한 사건이에요. 기본적으로 임대인 통장에 돈이 들어갔었어야 되는데 이 공인중개사가 통장을 하나 개설을 해서 똑같은 이름의 통장을 하나 개설을 해서 그 통장으로 돈을 받고 그러고서는 착복을 하고 날른 상황인 건데 이 부분이 정말 저희가 생각해도 기발하더라고요. 머리가 정말 비상하지 않나 이 생각이 들어요. 그런 머리로 공인중개사 중개를 하면 조금 더 낫을 텐데 그 상황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좀 풀어보려고 해요. 내 재산과 내 돈은 내가 지켜야 되잖아요. 사회 초년생들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인 이런 패턴들을 잘 모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기를 좀 많이 당하시는 것 같고, 기성세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제가 임차인이라고 해도 저도 당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떤 상황으로 벌어졌는지 그거를 한 번씩 풀어봐 드릴게요. 끝까지 보셔야지 내 돈과 내 재산을 지킬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볼게요. 어떤 식으로 이 공인중개사가 착복을 했냐면, 우리 공인중개사들 같은 경우에는 건물 관리하는 것들이 몇 개 있어요. 이게 하나가 될지 두 개가 될지 여러 채가 될지 뭐 각각의 공인중개사 능력에 따라서 있는 상황인 건데, 이 부분은 임대인이 거주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 물건지에, 그래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은 뭐냐, 외지에 살면서 투자를 하신 거죠. 월세 나오는 건물을 사가지고 관리는 공인중개사들한테 맡기고 당신은 월세만 받고, 그리고 이 유지 보수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돈을 이제 붙여주는 그 형태였겠죠. 근데 공실이 하나 난 상황에서 임차자를 데려다 놓고 이제 계약서를 쓰는 과정인 거예요. 근데 임대인하고 이 공인중개사하고는 월세 계약을 진행을 했던 부분인 거고요. 의뢰를. 임대인하고 공인중개사는 월세 계약에 의뢰를 받은 상황인 거고, 이 새로 들어가는 임차인과 공인중개사는 전세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세금에 대해서는 누가 착복을 해? 공인중개사가. 그래서 통장을 도용을 한 거고, 그러면 통장 도용을 어떻게 했어?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통장을 아는 지인이 이 임대인하고 이름이 똑같았으면 그렇게 했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머리가 정말 비상한 게 이 가상단체를 하나 만든 거예요. 임대인 이름으로. 그래서 통장을 갖다 개설을 한 거고, 그게 가능해? 알아보니까 가능하더라고요. 어떻게 가능해? 일단 세무서에 가요. 세무서에 가서 가상단체를 하나를 만드는 거죠. 만드는 건데, 우리는 이제 사업자 등록증이라는 게 있지만 이런 식으로 가면 고유 번호라는 게 있나 봐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 비슷하게 뭘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사업자 등록증 비슷한 고유 번호를 받아서 은행에 가. 은행에 가서 통장을 만드는데, 이게 정말 기발한 게, 이 임대인 이름이 예를 들어 정아현이면 이 통장에도 정아현이 찍힌 거예요. 이 통장에 정아현이 어떻게 찍혔냐? 그거를 모임통장에 이 앞머리만 따서 정아현이를 만들었더라고요. 정말, 아름답고, 현명한 사람들의 모임. 정아현. 정말 기발하지 않아요? 요즘에 짤로 떠돌아다니는 게 또 뭐가 있냐면, 우태연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우리나라, 태극기를 사랑하는 연합. 우태연.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또 하나 짤이 또 하나가 있는데, 이거는 노치영이라는 게 있어요. 노래를 치유하는 사람들의 영구 모임. 노치영.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어찌 보면은 은행권에 조금 약간의 미스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랬으면 정점, 아점, 현, 뭐 이런 식으로 해주든가, 아니면 정아현 하고서는 가로 열고 너무 끼르면 모임통장이라고 해주든가, 이렇게 쓰면은 조금이라도 좀 괜찮았을 것 같은데, 입금하고 나서도 입금자 명의 정아현이었고 내가 붙이는 사람의 이 확인도 정아현이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이런 부분이 정말 머리가 비상한 거죠. 임차인이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었던 거고. 그러면 여기서 궁금증 하나. 지금 통장 하나 만드는 거는 궁금증이 풀리셨죠? 또 하나는 왜 계약서 작성하는데 임대인이 안 오냐? 그 얘기도 제가 풀어드렸잖아요. 그래서 두 개가 다 풀린 거예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그러면 그 전세 사기를 안 당하려면 임차 계약자인 나는 어떻게 해야 돼? 이게 나오는 거잖아요. 이거를 정말 철두철미하게 하지 않으면 내 재산을 내가 지키지를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임대인님이 못 오실 것 같으면은 저희는 미임장을 받거든요. 그래서 미임장을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이 미임장 같은 경우가 언제 받았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 미임장의 밑에 하단에 날짜를 확인하셔야 돼요. 날짜를 확인했는데 지금은 24년도 9월인데 23년도 거를 주신다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 미임장의 날짜를 확인하셔야 돼요. 거의 우리 공적점부 같은 경우에는 3개월을 보는 상황이다 보니까 3개월 전에 미임장을 받았니 안 받았니 이거를 좀 확인해 주셔야 돼요. 공인중개사분들 같은 경우에는 3개월마다 바꾸는 것도 좀 어려울 것 같기는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마지막에 또 풀어드릴게요. 3개월 정도가 되는 요 시점 안에 들어가 있니? 라는 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이 임대인의 이 미임장에 나온 개인정보랑 등기사항 정보 증명서를 계약서 발급할 때 주실 거예요. 그러면 그거랑 그 다음에 신분증을 받아 놓으셨을 거란 말이죠. 그거랑 세 개가 맞는지 개인정보가 그거를 한번 더 확인되셨어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내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다 확인했어요. 확인을 해서 이 등기사항 전분 증명서에 소유자까지도 다 확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계약서에 도장은 찍어요. 찍고 나서 내가 계약금에 대한 일부는 들어갔겠지만 10%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면 계약서를 작성을 했을 때 밑에 하단에 계좌번호 그 부분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계약서에 임대인의 개인정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개인정보에 전화번호가 있을 거예요. 전화를 내가 핸드폰을 드세요. 핸드폰을 들어서 그 전화번호를 누르세요. 전화를 한번 통화해 볼게요. 임대인이 참석을 안 하셨으니 제가 통화 좀 한번 해볼게요. 그렇게 공인중개사한테 얘기를 하면 전화 통화를 하라고 하시는 공인중개사가 있을 거고 아니면 관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임대인 전화번호에 내 전화번호가 들어가 있는 계약서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중간중간에 뭔가를 빨리 조치를 해주기 위해서 공인중개사 전화번호가 들어간 부분도 있어요. 그러면 전화를 한다고 하면 그거 제 전화번호예요. 임대인 전화번호는 여기 있어요. 주시는 분이 계시는가 반면에 임대인 전화번호를 안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달라고 해야지. 임대인 전화번호를 다시 주세요. 어차피 제가 계약자인데 소유자도 못 보고 임대인 전화번호도 모르면 안 되지 않나요? 이러면서 전화번호를 달라고 하세요. 전화번호를 주면 전화를 하세요. 전화를 하셔서 첫 번째 물어볼 거는 일단은 인사를 먼저 해야 되겠죠. 제가 몇 호에 들어가는 오늘 계약서를 작성하는 임차인 나무것인데요. 제가 임대인님이 안 오셔서 얼굴을 못 뵈니 이렇게 전화로 인사드려요. 그렇게 이제 서로 오가고 그 다음에 참석을 안 해주셔서 제가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물어볼 거를 물어보세요. 맞지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자, 이름이 뭐세요? 그러면 거기서는 임대인이 이름을 얘기해 주겠죠. 그리고 주민번호를 대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나는 주민번호를 계약서를 보든지 신분증을 받았을 거니까 카피해 놓은 게 있으니까 신분증을 보면서 이 주민번호가 맞는지 보세요. 여기서부터도 다른 사람 전화번호를 주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줘 라고 공인중개사가 그랬으면 이 말하는 게 좀 다를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주민번호를 대주세요 그러면 술술술술 나오죠. 그러면 이 사기를 치려고 하시는 분들은 읽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캐치. 그러면은 2개 물어봤죠. 그리고 나서 오늘 제가 계약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얘기해 봐 주세요. 제가 얼마에 어떻게 들어가는 거죠? 라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임대인님이 302호 계약을 하는 거고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60만 원에 들어가는 겁니다. 라고 얘기해 줄 수도 있고 아니면 302호고 전세에 얼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도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까지 하면 내가 월세 계약을 하는 건지 전세 계약을 하는 건지 그런 부분까지도 다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계약 기간을 물어보시고 이렇게 해서 저희는 미임장을 받고 이 서류를 다 받아도 통화는 해드리게 해요. 왜냐하면 이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얼굴을 못 본 상황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잔금하고 만기 때까지도 얼굴을 못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전화라도 해서 이 상황을 얘기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임차자님 같은 경우에는 꼭 다음번에 어떤 계약을 하더라도 임대인이 안 왔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 한번 해봐 주시고 임대인님 같은 경우에는 내 건물에 대해서 책임이 있잖아요. 내 건물에 대해서 누군가가 이런 사기를 친다고 하면 안 되는 거고 이 건물에 대해서 내 건물이니까 내가 책임이 있으니까 1년에 4번만 올라오세요. 분기별로.
그러면 3개월에 한 번씩만 올라오면 되는 거잖아요. 내 건물이 잘 있는지, 공인중개사가 일을 잘하는지, 관리를 잘하는지, 주변에 쓰레기가 있는지, 파손된 거는 없는지, 이런 식으로 관리는 해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아무리 멀어도 3개월에 한 번 정도는 오세요. 그때마다 위임장을 갈아주시면 돼요. 그러면 공인중개사도 3개월 안에 있는 위임장을 갖고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조금 전세 사기나 이런 거는 작정하고 정말 사기를 치는 사람은 못 당하는 건 맞아요. 못 당하는 건 맞는데 그래도 우리가 방어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방어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사건이 나고 나서는 밑에 뉴스 밑에 댓글이 어떤 식으로 나왔냐면 민간 임대 아파트가 더 나을 수 있겠다라고 밑에 댓글들이 달리더라고요. 민간 임대에 대해서 혹시 아세요? 민간 임대는 기업이 건물을 져서 아파트를 져서 일반인들한테 전세 개념으로 보증금을 전세 개념으로 받고 월세는 10몇만 원씩 받으면서 임대를 놔주는 그런 건물들이 있어요. 요즘에는 분양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방에는 잘 안 되고 수도권 위에는 잘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민간 임대는 지방에서 많이 활성화가 되는 곳이에요. 근데 며칠 전에도 뉴스에 나왔죠. 민간 임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데 내가 만기가 도래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만기돼서 나갈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으니 나는 나갈 집을 알아봤겠죠. 그런데 이 만기되기 내가 집 나가기 한 5, 6일 전에 위에서 통지가 날라온 거죠. 만기되었는데 내가 보증금을 못 줘요. 못 나가세요. 이런 식이 된 거죠. 그러면 나는 집을 딴 데를 계약을 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 부분하고 또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민간 임대에 이런 폐단이 왜 나왔냐면 수도권 같은 경우야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수요가 많으니까 그래도 수요가 많은 상황에서 보증금이 돌아갈 거니까 나간다고 하면 그닥 문제는 안 될 거예요. 근데 지방이 문제인 거예요. 지금 지방 같은 경우에는 분양하는 아파트들이 정말 많단 말이에요. 분양이 안 돼. 미분양이 많았는데 준공이 났어. 준공이 났으면 이 사람들은 분양을 하는 것도 목적이 있지만 분양받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내가 들어가도 상관은 없지만 전세나 월세를 맞춰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 전세나 월세가 이 민간 임대보다 비싸면 민간 임대 사람들이 안 들어가긴 하겠죠. 근데 이거보다 싸. 왜냐하면 입주할 물건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신축으로 갈아타면서 여기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민간 임대에 들어갈 사람들이 일로 다 들어가니 민간 임대 보증금 내줄 게 없는 거지.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기했을 때 민간 임대 아파트도 지방에서는 조금은 위험성이 크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보증금이 빨리빨리 나오고 해야 되는데 민간 임대가 참 장점이 뭐냐면 올라가는 갭이 그닥 크지가 않아요. 보증금이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내가 나간다 그러면 즉각 보증금을 내주는 상황인 거고 또 위치가 좋으면 8년 정도 살다가 분양으로 전환이 된다든가 10년 정도 살다가 분양으로 전환이 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민간 임대를 굉장히 선호했었던 거죠. 이게 내가 살고 있지만 내 소유권은 아니야. 내 소유권이 아니다 보니까 취등록세나 재산세가 나오질 않아. 그래서 이거를 많이 선호를 했었는데 민간 임대를 지금 지방 같은 경우가 민간 분양하는 아파트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폐단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 위치를 잘 선택을 하셔야 되겠죠. 민간 임대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위치가 정말 괜찮고 주변에 뭐 학군이나 이런 부분들 아니면 교통편이 좋다 이런 부분들은 정말 괜찮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 그러면 내가 나갈 때도 보증금 반환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편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그런 아파트들을 선정을 해야 되겠죠. 아무거나 민간 임대가 좋다고 해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 이거를 조심해야 되는 상황 같아요. 그래서 민간 임대도 이제는 너무 좋아가 아니고 이게 위치가 아니면 지역이 이 부분도 수요가 있고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가면 갈수록 전세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많이 진화가 돼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재산은 내가 지켜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부동산 다이어리는 계속 이런 식으로 정보를 좀 올려드리려고 해요. 실무에 있는 공인중개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빨리 캐치를 하고 뭔가 미연에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보를 많이 올려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괜찮으셨어요? 내 자산 내가 지키자고요. 괜찮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이상으로 부동산 다이어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